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부터 서양 근대사 세 번째 시간 19세기사, 바로 빈체제와 자유주의, 민족주의,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빈체제와 자유주의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빈체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빈체제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전에 배웠던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시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고 오셔야 됩니다. 자, 나폴레옹은 통령을 거쳐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황제가 된 제1제정을 이끄는 나폴레옹은 유럽의 정복 전쟁을 떠납니다. 영국을 제외한 온 유럽을 무릎 꿇리게 되어 그런 과정에서 이 프랑스 혁명의 그 이념을 온 유럽 곳곳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크게 두 가지 사상을 전파하죠.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주의 사상, 그리고 나폴레옹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런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전쟁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유럽 각국에 뭐가 생겨요? 민족주의가 발현하게 되는 거야. 왜 우리가 프랑스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지? 우린 프랑스인이 아닌데 하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주의와 나폴레옹의 침략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이렇게 나폴레옹의 이런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은 온 유럽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두 개의 씨앗을 확 뿌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런 나폴레옹은 결국 이제 무리한 러시아 원정으로 일단 몰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하고서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러다가 엘바 섬을 탈출해서 다시 한번 싸워요. 그게 바로 나폴레옹 최후의 전투 워털루 전투였죠. 그 워털루 전투에서마저도 패배하고 세인텔레세나 섬으로 유배를 가서 죽게 되는데, 이 나폴레옹을 여러분, 자, 이 나폴레옹이 여기다 적을까요? 네,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실패를 하고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했죠. 라이프치히 전투. 그리고 여기서 패배한 다음에 지중해에 있는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갔죠. 이때 이제 이 나폴레옹과 싸웠던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은 나폴레옹이 완전히 끝났다 생각을 했어. 나폴레옹을 엘바섬에 유배시켜 놓고서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한 지금 유럽의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나폴레옹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유럽의 질서를 돌리자라고 하면서 열었던 게 바로 빈 회의예요. 이 빈이 이제 오스트리아 수도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회의 자체를 주도한 게 오스트리아야. 당시 오스트리아의 제상, 유명한 사람입니다. 메테르니히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제 엘바 섬에 유배가 있는 나폴레옹 끝났다 생각해서 이제 나폴레옹은 끝났으니까 나폴레옹 끝났으니까 이 나폴레옹 전후 처리, 유럽의 질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 처리와 유럽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제상 메테르니가 주도해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열린 회의가 바로 빈 회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폴레옹이 몰락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엘바섬에 유배가 된 나폴레옹이 탈출해가지고 다시 한번 최후의 전투였던 워털루 전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도 패배한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들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폴레옹이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하고 엘바 섬에 유배를 갔다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게 다 언제 있었던 일이야? 이거 다 빈회의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빈회의 중에 나폴레옹은 엘바섬을 탈출해서 이제 탈출을 했고, 이 엘바섬에서 나폴레옹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빈회의를 열고 있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영국, 러시아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박살을 내게 되는 겁니다. 워털루 전투가 1815년이죠. 이게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칫국을 너무 일찍 마신 거야. 이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제압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이겼으면은
빈회의는 정말 희대의 코미디가 될 뻔했어요. 아무튼 빈회의는 오스트리아의 제상 메테르니가 주도해서 이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 처리와 유럽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 열린 거고, 이들의 원칙은 간단해요. 과거로 돌아가자.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이전으로 돌아가자. 정통주의, 복고주의. 그래서 모든 걸 다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자라는 거예요. 이름하여 정통성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모든 제도, 영토, 각국의 그런 지배권을 혁명 이전으로. 그럼 뭐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래, 혁명 이전, 절대왕정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절대왕정. 절대왕정 시기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이때 참가했던 나라는 이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이에요. 프랑스는 왜 참여하나요? 전쟁이 졌으니까 이제 까라는 대로 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들도 프랑스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 다시 이 루이 16세의 후손들을 복위시켜서 다시 옛 왕조를 복위시켜줘야 이 정통에 맞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빈 회의 결과 형성된 전후의 국제 질서를 우리가 빈 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빈 회의, 빈 체제 용어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빈 체제는 빈 회의 결과 형성된 전후의 국제 질서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나폴레옹 혁명의 유산, 무슨주의? 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용납할 수 없죠. 왜? 그들이 원하는 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거니까. 이 시계바늘 이후에 나온 자유주의랑 민족주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야. 나폴레옹이 뿌려놓은 악마의 씨앗이다. 이래서 자유주의랑 민족주의를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통과 복고,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유럽을 되돌리기 위한 이 빈체제, 빈회의 결과 만들어진 빈체제는 이 빈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몇 기구를 만들어요.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대표적인 게 신성동맹입니다. 여기는 특이한 게 영국이 없어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끼리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영국이 없으니까 이게 힘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메테르니가 간청을 해서 결국에 기존의 신성동맹국에 영국까지 포함한 4국 동맹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라인 연방, 다른 말로는 라인 동맹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거는 뭐죠? 뭐가 해체된 이후에, 그죠? 신성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해체된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은 누구의 손에 의해 해체당했죠? 네, 나폴레옹 1세. 나폴레옹 1세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나폴레옹은 신성 로마 제국을 공식적으로 해체한 이후에 누구를 제외하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들로 라인 연방이라는 걸 결성한 거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의 힘을 확 빼놓은 거죠. 애초에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계속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7년 전쟁으로 싸운 이유가 이 분열된 신성 로마 제국을 독일 지역을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건데 애초에 그거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게 라인 연방이었고, 이 라인 연방은 이제 나폴레옹이 죽은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빈 체제에서 나온 건 독일 연방이에요. 독일 연방. 용어를 주의하세요. 이 독일 연방은 빈 체제, 빈 회의 결과 형성된 전후 국제 질서인 이 빈 체제에서 결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의 의장은 누구다? 오스트리아 황제다. 오스트리아가 주도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빈 체제 기억나시죠? 유럽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한 보수적인 경향의 국제 질서. 빈회의에 따라서 등장을 했다. 신성동맹, 사국동맹 등이 있다. 여기 아래도 그런 빈 조약 이런 내용들 다 적어놨으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런 빈체제에 관해서 당연히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지금 이 빈회의, 빈체제가 추구하는 게 뭐야? 혁명 이전으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정통주의, 정통 복고주의, 보수 복고적이죠. 정통성의 원칙.
뭘 탄압해요? 자유주의랑 민족주의를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저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빈체제에 대한 저항 중에서 실패한 게 있고 성공해서 빈체제를 흔들리게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 저항과 성공해서 빈체제를 흔들리게 만든 저항을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안타깝게 실패한 저항은 독일에서는 부르센샤프트라고 하는 학생조합이 있어요. 부르센샤프트. 이 학생조합인 부르센샤프트가 중심이 돼서 이 자유주의 운동을 펼쳤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빈체제가 진압을 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까르보나리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까르보나리당. 까르보나리 당이라고도 하고 단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까르보나리당이 결성된 건 1806년이야. 그러니까 이 까르보나리당이라고 하는 게 결성된 건 1806년이라는 말은 만약 시험에 이 1814년과 15년 이 빈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조금 지금 목이 아프고 뭔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조금 말을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빈회의가 1815년, 14년, 15년이죠. 이 빈회의 결과 만들어진 빈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결성되었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빈회의와 빈체제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이미 까르보나리 당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 이전에 만들어진 까르보나리 당이 빈체제에 대한 저항 활동을 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미 까르보나리 당은 1806년에 결성되었다. 그 말은 까르보나리 당은 빈회의와 빈체제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고 그 말은 까르보나리 당은 빈회의와 빈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결성된 건 아니라는 거야. 다만 얘들이 빈체제에 대한 그러니까 저항 활동을 한 거야. 이걸로 결성된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 결성된 까르보나리 당이 빈체제에 대한 저항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7월혁명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프랑스에. 그 7월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청년 이탈리아당으로 까르보나리당은 이름을 바꿉니다. 이 까르보나리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까르보나리 파스타 그거예요. 원래 까르보나리가 숯 굽는 사람들이라는 이탈리아어예요. 그래서 이 까르보나리당은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비밀단체였어. 근데 이제 얘네들이 주로 숯 굽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잖아. 그래서 이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얼굴에 하얀 분칠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까르보나리 스파게티가 나온 거야, 얘들아. 엄청 하얗잖아요, 까르보나리. 원래는 숯 굽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얼굴이 시커먼 이 사람들, 숯 굽는 노동자 중심이 된 자유주의 민족주의 비밀단체야. 얘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얼굴을 하얗게 칠한 거에서 까르보나리 파스타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까르보나리당은 빈체제 이전에 결성됐고 빈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7월혁명 이후에는 청년 이탈리아당으로 계승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멸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러시아. 이 러시아에서는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참전한 청년 장교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이제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랑 싸우는 과정에서 자유주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젊은 청년 장교들과 일부 지식인들이 힘을 합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거를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데카브리스트 자체가 12월 당원이라는 뜻인데 이제 12월에 일어나가지고 그래. 하여튼 이 데카브리스트는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해서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이 청년 장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으킨 운동입니다. 얘들은 입헌군주제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짜르를 중심으로 한 전제 정치를 반대한 거죠. 짜르의 전제 정치에 저항한 겁니다. 하지만 니콜라이 1세에 의해서 진압이 됐어요. 그래서 독일의 부르센샤프트, 이탈리아의 까르보나리당, 러시아의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모두 다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건 뭐냐? 바로 그리스 독립이에요. 여러분 저랑 그 서아시아사 공부할 때 오스만 제국
내용 공부할 때 기억하시죠? 이 오스만 제국에 맞서서 그리스가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여기에 이제 처음에 유럽의 각국은 별로 호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호응하지 않았냐? 이 빈웨이 빈체자라 그래. 아무리 오스만이 우리 유럽이랑은 좀 관련 없는 좀 적의 이슬람의 국가지만 이 괜히 오스만의 식민지를 독립을 시켜주다가 다른 나라들이 영향을 받아서 또 막 독립하겠다 자유주의 막 이럴까봐 이제 영국이나 뭐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이나 러시아는 처음에 이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괜히 유럽의 질서를 흐트러뜨릴까봐 관망했어. 근데 누가 도와주었죠? 네, 지식인들. 당시 19세기 유럽은 낭만주의가 엄청나게 영향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거는 유럽의 뿌리, 우리 유럽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 바로 그리스, 로마, 고전 이런 게 막 엄청 유행할 때였어. 근데 마침 이 유럽의 뿌리, 우리 그리스, 로마 이런 걸 강조하는 낭만주의가 유럽을 휩쓸고 있는 상태에서 그 그리스 문화의 뿌리가 되는 그리스가 이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에게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 19세기 낭만주의 영향을 받고 있던 이 민간 지식인들이 의용병 형태로, 자원병 형태로 국가의 지원 필요 없다. 우리가 그리스를 위해 싸우겠다 하고 이 19세기 낭만주의 유럽 지식인들이 그리스 독립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이런이라는 시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들. 낭만주의 시인. 그리고 이런 지식인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거 뭐야?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스 독립에 호응적이네 해서 영국, 뒤늦게 영국과 프랑스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이 오스만 제국에 대한 그리스 독립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지원으로 그리스는 오스만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단 오스트리아는 도와주지 않고 그리스 독립에 반대했습니다. 왜? 애초에 이 빈체제라는 게 오스트리아 제국 메테르니가 주도한 거잖아. 그러니까 메테르니 무엇보다 이 유럽의 질서가 무너지는 걸 극도로 경계했어. 그래서 그리스 독립에 반대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그리스는 결국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From 오스만.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도 독립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이 중남부 지방의 아메리카 대륙, 중남부 아메리카. 누구의 식민지였죠? 브라질만 토르데시아스 조약으로 브라질만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그 외 나머지는 다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에스파냐에 맞서가지고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은 누가 지원했느냐? 영국이랑 미국이 지원을 했어요. 왜냐면 영국 입장에서는 이 에스파냐가 차지하고 있는 이 남부지방의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은 그 18세기 영국에게서 독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오늘날 미국을 떠올리면 안 돼요. 그 당시 미국은 2등 국가였어. 당시 미국 별명이 열강 조무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정통의 열강에 끼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했던 거야. 우리 근현대사 동양사 배울 때도 왜 미국이 일본에 먼저 진출했죠?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에게 껴들기에는 체급이 약해서 그런 거야, 얘들아. 아무튼 그 미국은 이제 18세기 독립한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다른 유럽 나라들의 간섭을 되게 싫어했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맹주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는 멀로 선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당시 이 미국 대통령이 멀로였거든. 미국 대통령 멀로가 발표한 선언이라 그래서 멀로 선언인데 이 멀로 선언은 우리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이 남부 아메리카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는 걸 지지한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마라. 우리 아메리카 대륙 역시도 유럽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 서로 쌩까고 마이웨이 가자 이거예요. 이걸 이제 불간섭 고립주의라 그래. 그러니까 유럽 애들에게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멀로 선언은 이제 유럽도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마라. 우리 아메리카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불간섭 고립주의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
그치. 유럽의 침략을 경계하는 거고, 우리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먹겠다 이거예요. 우리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맹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미국의 먼로선언을 통한 고립주의 불간수주의 원칙은 꽤 오래 가요. 언제까지 가냐?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결국 미국이 독일에 맞서서 이 연합군 쪽에 참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먼로선언이 깨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혼혈들이에요. 크리오요. 자, 선생님이 제가 이 신학로 개척할 때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들에 관련된 용어 설명해 드렸죠. 뭐였죠? 메스티소, 그리고 물라토, 그리고 크리오요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절반은 유럽이고 절반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피가 섞인 거야. 근데 이제 얘들이 대를 거듭하면서 비록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유럽에서 건너왔지만 우린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바다 건너 유럽 본국의 지배를 받을 순 없다. 해가지고 이 혼혈이었던 이 크리오요들 이 중심이 돼서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 에스파냐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해방자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에요. 해방자, 그리고 판 마르틴, 이런 사람들이 다 혼혈 출신이야. 이런 혼혈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먼로선언 또 제가 적어놨죠. 불간섭 원칙.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리스가 오스만에게 독립을 하고 라틴 아메리카가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결국 유럽의 질서를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이 빈체제는 서서히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을 공부를 하고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